자, 이번에는 배경 갈등 구성 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은 이제 소설에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배경은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죠. 그 소설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암시를 할 수도 있고 개연성 부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겠죠. 개화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외국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계몽,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것들 나오고,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이제 민족의 순환에 대해서 나오죠. 광복에는 광복 전후의 혼란이라든지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오고, 6.25 전쟁 때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 그런 것들 나오죠. 자, 우리 갈등이라는 말, 소설은 갈등이 있는데요. 서로 대립하는 게 갈등이죠, 그쵸?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그림이죠. 달단전기 위기절정 결말. 자, 갈등이 쭉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도고요. 내적 갈등은 뭐냐면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인물과 외부의 갈등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홍길동이 바로 개인과 사회 갈등이에요.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회는 이제 둘째 부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홍길동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 이렇게 불러요. 대감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자연을 보면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노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자연 환경과 파도가 치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요, 소설 역마가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인 아이는요,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게 역마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의 역마살을 누르고 아들을 안착시키고자 어머니가 얘를 뭐 이제 산에다가 절에다가 공부도 시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역마살을 누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자기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주막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장돌뱅이처럼 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 분이에요. 자기 딸 잠깐 맡겨놓고 간다 하면서 딸을 맡겨놓고 갔는데,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어머니가 잘됐다. 이 맡겨놓은 이 여자아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역마살이 풀리지 않을까? 정착해서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엄마 주선 해가지고 둘이 좋아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이 여자아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다 보니까 귀 뒤에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귀 뒤에도 사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또 정보를 물어보니까 배달은 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애를 맡기고 갔다고 했던 그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남자 주인공 엄마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른 거죠. 지금 귀 뒤에 사마귀는 유전된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사마귀는 유전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남자 주인공이 이모랑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자애를 보내요. 아빠 왔을 때. 그래, 남자 주인공이 화를 내요. 엄마 왜 그랬냐. 잠깐 알려주죠. 사실 네 이모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아팠거든요. 상사병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옆판 하나만 맞춰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운명대로 이제 살아가기로 이제 결심하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운명의 갈등, 처음에는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거를 거부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결국에는 운명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갈등 기능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갈등 해소는 있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죠. 화해를 하든 하나가 패배를 하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은요, 소설의 짜임새예요. 소설을 어떻게 짜서 이루었느냐. 자, 보면은 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순서대로 소설을 짜 이룬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역순행적 구성은 우리 순행, 역순행은 우리 시상 전개할 때도 배웠었죠. 어쨌든 역순행적 구성은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간의 역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지 않는 거. 중간에 과거가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순행적 구성을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렇게 평평하게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역순행적 구성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렇게 된 거죠. 현재 이야기 하다가 현재 이야기 쭉 하면 되는데 과거 이야기 했다가 현재 이야기 했다가 과거 이야기 했다가 그거를 위에서 쳐다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적. 자, 그래서 순행적 구성과 평면적 구성이 같은 말,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과 시간의 역전이 같은 말인 거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이게 회상이랑 역순행적 구성의 여러분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순행을 먼저 해볼까요? 역순행도 필기해보세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실제로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장면을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과거로 장면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소설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그때 겨울에 만났었잖아. 지금 여름이에요. 네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갑자기 뭉게뭉게 해가지고 우리가 겨울 옷을 입고 있고 갑자기 겨울 그 장면이 나온다. 겨울에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나온다. 다시 뭉게뭉게 해서 여름인 현재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역순행이죠. 그쵸? 자, 근데 회상은 뭐냐면요, 이거를 촬영한다라고 해볼게요.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장면이 현재 그대로거든요. 근데 인물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이에요. 학생이랑 나랑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 기억나지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네 그때 선생님 엄청 추워서 코트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장면은 분명히 현재인데 인물이 과거에 대해서 언급만 할 뿐이죠. 그쵸? 그거는 회상이라고 해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인지 회상인지 여러분이 따져보려면요, 해당 장면을 촬영했을 때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요, 우리 액자랑 그 다음에 그림이 있으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뭐 전시장에 뭐 보러 갔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림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보다는 액자식 구성은 바깥에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고 이게 액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라딘이라는 그 입체 영화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4D 영화라고 하나요? 내가 제자들하고 보러 갔는데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 맨 처음에 지니가 등장해요. 지니가 이제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애들 데리고 배를 이렇게 젓고 있어요. 아빠한테 있었던 일 들어볼래? 이렇게 지니가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과거로 막 들어가가지고 지니랑 알라딘이랑 뭐 자스민이랑 공주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현재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니가 다시 노젓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액자식 구성인 거죠. 그 지니가 애들한테 불러서 아빠 이야기 들어볼래 하는 거가 외화, 그 다음에 알라딘 이야기 막 전개되는 게 내화, 그 다음에 바깥에 다시 빠져나와서 지니가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외화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빈번한 장면의 전환은요,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장면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하나의 장소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를 서술하고 있다가 전쟁 소설에서 B라는 장소 이야기하고 C라는 장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면이 변할 때, 근데 너무너무 자주 몇 줄, 한두 줄 서술하고 장면 변하고 한두 줄 서술하고 장면 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빈번한 장면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묻는 게, 그럼 도대체 문제를 풀 때 몇 번의 장면, 몇 가지의 장면이 나와야 빈번하냐, 빈번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게 묻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빈번할 때 이런 선지를 내요. 그러니까 진짜 한두 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한두 줄 서술하고 그 다음 장소, 한두 줄 서술하고 그 다음 장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빈번한 장면의 전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렬병치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요. 나란히 늘어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병렬병치 여러분 나란히 늘어놓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나란히 늘어놓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라고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로 치자면은 고전 시가 나는 자연이 좋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연을 좋아하는 내 뜻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선지가 쓰였냐면요. 화자에 대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화자에 대한 내용은 늘어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은 늘어났죠. 그럼 이게 병렬병치가 쓰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면이 분할이 되잖아요. 이렇게 반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그래서 뭐 자막으로 몇 년 후 해놓고 둘이 이제 헤어졌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서로 같은 시간대인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화면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엔 그 남자가 뭐 아직 아침 7시인데 자고 있고 이쪽엔 여자가 다른 장소죠. 그쵸? 같은 시간대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막 하다가 뭐 화면 합쳐지면서 뭐 회사에서 만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시간대인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는 화면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소설은 그게 불가능하죠. 나눌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고전 3번 같은 경우는요. 보통 남자에 대해서 먼저 서술해요. 남자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고 이때 여자는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병렬병치예요.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관찰을 먼저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찰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서술해요. 뭐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되게 과묵하고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동네 잔치에서 춤을 추시는 걸 내가 봤다.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은 현재 아버지 나이만큼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찰하고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복선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막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알려줘요. 암시도 뭔가 넌지시 알려주는 걸 암시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소설의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또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